거북선에 대해서 좀 널리 퍼진 오해 중에 하나가 이순신이 거북선 개발한 거 아니야? 충동 이순신이 거북선을 꼭 개발한 것은 아니다. 이 정도면 우리도 큰 거 만들 수 있겠네. 1981년도에 이제 드디어 우리 양재하고 한국 비교가 안 된다. 우리가 다 가르친 사람들인데. 근데 하루 만에 뒤집어진 거예요. 잠수함 궁금하지 않나요? 어떻게 잠수함이 이렇게 바다 밑으로 내려가는지. 아르키메데스 원리라 그러죠. 바가지로 탁 이게 덮어놓은 행성 MBT 보통 이렇게 한미 함수에 있습니다. 이걸 딱 열게 되는 것 같으면은 잠을 하기 시작하는데 쭉 내려가는 게 아니고 양성 부력을 가지고 있다가 딱 중성 부력을 딱 가지게 됩니다. 물속에 들어가 가만히 있는 거죠, 얘가. 이렇게 추진을 하면은 자망했다가 다시 반대로 하면 부상했다. 이렇게 굉장히 고도의 어떤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죠. 이게 잠수함을 처음 만들어 가지고 성공한 나라가 없더라잖아요, 사실은. 한 번에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 말고는 그게 맞게끔 정확하게 설계를 해가지고 웨이트를 측정해가지고 배에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이고. 동해 같은 경우는 잠수함 천국에 북한 잠수함, 뭐 미국, 일본, 뭐 중국, 러시아.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함장 캡틴의 4대 책무를 이야기했는데 이제 함장들은 항상 자기 배 안전 항해를 생각해요. 그 천안함 피격으로 얼마나 국가가 시끄럽고 정말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또 사기가 중요해서 제가 잠수함 만약에 승조원이라면 함장으로서 함내 공기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승조원의 안전과 피로도를 좀 작전을 잘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제일 운용해서 함내 공기의 안정적 관리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잠수함에서 무엇이 제일 중요하냐라고 한다면 저는 하나 꼽는다면 수중에서 음파로 주변을 탐색하고 감지하는 기술, 이 소나가 가장 중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잠수함 중에 이제 잠수함에 핵무기 탑재해서 운영하는 나라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나라들은 잠수함을 운영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잠수함을 그냥 어떻게 이렇게 구석진데 안 보이는데 숨겨놓고 짱 박아놓고 가만히 그렇게 숨겨놓고 있다가 만약에 우리나라를 누가 공격했다. 그럼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잠수함이 나타나가지고 핵무기로 보복을 한다. 이런 목적으로 해서 구석에 이제 숨겨놓는 그 목적으로 잠수함 운영 나라들도 많이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거하고 다르게 잠수함을 가지고 나라를 그야말로 지키고 적의 배들을 방어하는 게 목적이란 말이죠.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나라일수록 적이 어디에서 어떻게 오고 있는지 잘 미리미리 감지해가지고 공격할 수 있는 거. 또 여차하면 미리 감지를 해야지 빨리 도망갈 거 아니에요. 잠수함이란 게 또 의외로 공격당하면 오래 버틸 수 없고 취약할 수밖에 없거든요. 물속에서 뭐 자그마한 구멍이라도 하나 나면 위험하기 때문에 저는 소나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소나를 가지고 있죠. 기본적으로 능동 소나와 수동 소나가 있는데 가급적이면은 능동 소나는 사용하지 않죠. 능동 소나 액티브 소나이기 때문에 내가 송신을 해서 이렇게 표적을 갖다가 탐지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송신하게 되는 것 같으면 핑 신호가 아주 물속에서는 강하게 기가 찢을 정도로 세게 나기 때문에 그러면 노출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패시브 소나만 사용하죠. 패시브 소나도 보면은 주 소나가 이렇게 실린드리컬 하이드로폰 어레이라 가지고 CHA가 있고 표적에 대한 거리를 측정하는 패시브 레인징 소나가 있고 어레이를 탐지하는 IPS 소나가 있고 여러 가지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측면 어레이 파스가 있고 그 다음에 선배열 토잉하는 또 타스가 있고 다양한 종류 센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주파일수록 아주 적은 소리에 민감하게 먼 거리에 있는 것도 이렇게 탐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영화에 보면 이렇게 숨어 있을 때는 저한테 들킬 수 있으니까 안에서 떠들지도 말라고 하는데 그거 진짜입니까? 일반 설치된 그 소나를 할지라도 그 하이드로폰 거기에 이렇게 대고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은 오디오로 다 이렇게 노래 소리가 들립니다. 고래가 시합하는 거 들려요, 우리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탐지 어떤 능력만 비교하면 잠수함은 가만히 숨어 있으면 사실 그 탐지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보면은. 염탐꾼 노릇을 잘해야 돼요. 안 들키고 정보를 획득하는 거. 전시에는 그 정보를 가지고 가장 먼저 공격하고 최후까지 살아나서 보복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렇게 하려면은 먼저 보고 먼저 쏘고 나는 안 잡히고 그렇게 하려면 소나 아까 얘기한 소나 얘기했죠? 같지. 그렇죠. 잠수함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은밀하게 원래. 이렇게 작전을 수행하는 게 잠수함이 2차 대전까지 영국이 잠수함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어요. 세력이. 근데 안 썼어. 왜냐 영국에서는 어떻게 신사나라에서 비굴하게 이렇게 물속에서 쏘는 걸 대응하냐? 그러다 영국이 망할 뻔했죠. 아니 잠수함과 유일하게 이렇게 의뢰가 있지만은 얘는 선유도 의뢰거든요. 기본적인 무기들은 이렇게 내가 표적을 탐지해가지고 방위 몇 도 거리 얼마 같으면 그쪽을 향해 쏘면은 본인이 무기가 탐지를 해가지고 표적을 맞추는데
누가 이렇게 기만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회피를 해버리면 이게 또 이게 실패할 확률이 있거든. 탐지를 해가면서 내가 조정을 할 수 있는 의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번 발각되면은 회피를 할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총을 무기를 딱 가지고 쐈는데 벽 뒤로 숨었는데 돌아서 총알이 막 날아가가지고 나를 맞추는. 수상함에 계시면 잠수하면 되게 좀 무섭겠네요 좀. 속력이 빠르잖아요. 기도를 해야 돼요. 예,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도 중요하지만 자력으로 항상 적 정보를 가지고 잠수함이 이렇게 북한 잠수함이 지금 어디쯤 있는가가 계속 정보로 와요. 예상 루트가. 그러면 그쪽으로 안 가려고 그러고 항상 견시들이 잠만경 같은 경우가 있는지 북한 잠수함이나 그리고 또 이렇게 피해 다니려고 그래요. 창과 방패의 싸움이에요. 근데 잠수함 탐지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해군은 휴전선에서 멀리 있어도 무섭군요. 살벌하군요 어떻게 보면. 잠수함은 한 번 쏘면 반드시 함을 격침시킨다는 신념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당하거든. 그래서 더 오래 있으려고 한 잠수함 안 들키고 물속에 오래 있으려고 그래서 핵잠수함이 나온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공격 능력 얼마만큼 강력하냐. 2차 대전까지는 잠수함이 어뢰하고 기뢰가 주목했어요. 근데 2차 대전 끝나고 나서는 거기다 유도탄을 시키죠. 유도탄. 요즘에 유도탄은 또 잠대함 유도탄, 배 잠수함에서 함정을 공격하는 유도탄도 있고 잠수함에서 육지를 공격하는 SLBM 잠수함 발사 유도탄. 이거는 뭐 지금 세계 핵 전쟁을 억제하는 가장 선봉에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ICBM 같은 거 날아가다가 요격당하잖아요. 어디서 쏠 줄 알잖아요, 대강. 뭐 핵 기지가 있으니까. 잠수함 어디서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잠수함은 공격 얼마나 강력하게 공격할 수 있느냐 이런 척도가 되는 것이죠. 자, 잠수함 이야기 밤을 새도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시 수상함 이야기 돌아가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1980년대 초부터 국산 호위함 시대가 열리고 또 많은 배들이 속속 배치가 됐죠. 여기에 또 수상 전투함의 또 다른 핵심 전력인 구축함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데 구축함 어떻게 시작이 됐고 어떻게 발전해 갔나요? 한국형 구축함은 KDX 1, 2, 3로 부르기도 하고 DDH 1, 2, 3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또는 DDG라고 하고 디스트로이어 헬리콥터 해가지고 헬기가 실렸다는 게 아주 큰 겁니다. 큰 차이 중에 하나가. 그다음에 한명도 이제 강개토 대왕급, 그다음 KDX2는 충무공 이순신급, 그다음에 KDX3는 세종 대왕급. 그래서 이제 미국 사람들이 영어로 이제 뭐 강개토 더 그레이트, 뭐 세종 더 그레이트, 문무대왕하면 문무 더 그레이트, 또 정조 대왕하면 정조 더 이렇게 한국은 더 그레이트가 맞냐? 우리는 이제 그렇게 구축함 이상은 해군에서 이름을 지을 때도 우리나라 역사에 왕, 대왕들 또는 유명한 장수들이 많습니다. 1998년도에 그때 당시에 국제 관함식이라고 있어요. 인터내셔널 플릿 리뷰 해가지고 세계 군함을 다 우리 대한민국에 초청해서 우리나라 대통령님이 사회를 받는 거예요. 그때 강개토 대왕함이 기함도 했고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그때 직접 타셔가지고 자승함하고 국제사회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1963년도에 미국에서 들어온 그 충무함, 그게 이제 35년 만에 국산으로 해가지고 그야말로 국산 함정 그 축적의 결과로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건조는 우리 기술로 했고 단지 그때까지는 전투 체계가 우리가 이제 국내 개발이 좀 미흡했기 때문에 영국 BA사 걸 이렇게 들어와요. 시스페로 미사일이 있어요. 20kg 좀 안 되는 대공 무기. 그런 게 거기에 실려 있었습니다. KDX 원 같은 경우 아까 호위함 처음 나올 때 막 장교들이 막 손님도 많이 치러는데 정말 그 배를 타고 싶어 했어요. 그다음에 옆배에서 구경도 엄청 갔었어요. 근데 획기적으로 중요한 건 그동안 해군은 기술군이라 부사관들이 직접 컴퓨터를 운용했었는데 호위함까지는 장교들이 직접 컴퓨터에 앉아가지고 대공전, 대잠전, 대함전을 처음으로 이제 직접 운용하기 시작한 때가 그 KDX 1 때부터였어요. 네,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청자들이 좀 어려울 거예요. KDX1, KDX2만 헷갈리죠. 뭐가 KDX란 말이야 이렇게 하는데 원래 이제 우리 해군의 전통은 거의 다 미국에서 많이 가져왔어요. 그래서 구축함은 DD 그래요. 디스트로이어. 구축함이라는 얘기거든. 조금 전에 얘기했는데 KDX1 그런데 원래 X라는 건 experimental 시험적으로 만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KDX면 코리아 디스트로이어 익스페리먼트. 첫 번째 국민들한테 서비스를 잘해야 돼. 해군들이 지금 그 정리를 안 하는데 이거 좀 방송도 했으면 좋겠어.
광개토 대왕함 그리고 이순신함 말씀하셨는데 그 차이는 톤수 이제 외에도 또 있나요?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대공 무기가 아까 같은 림7 그 시스페로미터 자함만 이제 방어하는 게 주였다면 이제 구역 방어로 해서 옆에도 좀 방어할 수 있는 SM-2 미사일이 실려요. 대공 미사일은 거리가 이제 한 150km 이상 요격할 수 있고 그게 가장 크고 그다음에 이제 램이라는 단거리 대공 미사일도 실리고 홍상어라고 그래갖고 그 동안에 이제 경어리만 배에서 쏘는 어리만 있었는데 대잠 라켓에다가 한 15에서 20km까지 날아가지고 쏘는 홍상어도 실리고 수직 발사를 그다음에 통해서 수직 발사를 통해서 그다음에 함대지 미사일이라고 그래서 이제 영화 보면 크루즈 미사일이 있을 거예요. 토마호크 같은 그런 게 국산화돼 가지고 그런 함대지 유도탄도 실리는 구역 방어하는 그런 기압 역할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아주 업그레이드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외에도 이렇게 보면은 물론 베이사 장비를 쓰긴 했지만 그 시점부터 해가지고 하나 시스템에서 원래는 삼성 탈레스였죠. 삼성 탈레스라는 회사가 기술 제휴를 해가지고 국산화 그때부터 하기 시작한 거죠 사실은. 전투체계 시스템을 갖다가 그리고 이제 타스 같은 경우에도 처음 도입을 했고 수상함에 그 다음에 소나 같은 경우에도 원래 함 중간 부위에 이렇게 돔 형식이었는데 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지고 방어 쪽으로 함수 쪽으로 이동해서 설치를 하게 되는 그런 차이점을 가지고 있죠 사실. 스텔스 기술도 적용이 네. 됐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해군 이 구축함 개발되면서 세계적인 추세를 좀 따라가는 측면이 있는 게 중국 이순신함 같은 최신 구축함으로 갈수록 레이더에 잘 안 잡히도록 하는 스텔스 기술을 좀 많이 적용을 하려고 노력한 그런 점이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참 레이더라는 게 신기하죠. 우리 전화 받아보면 실내에서는 전화가 잘 터지는데 분명히 실내보다 어떻게 보면 바깥으로 더 간 것 같기는 한데 엘리베이터 타고 있을 때 전화 안 들리는 경우 되게 많잖아요. 전파가 금속 재질이 철판을 잘 못 뚫고 들어가고 튕겨서 반사돼서 나가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 원리를 역으로 이용을 해가지고 전파를 쏘면서 전파가 쭉 잘 안 날아가가지고 튕겨오는 게 있으면 아 저게 뭔가 엘리베이터 같은 게 있다. 근데 바다 위에 엘리베이터가 돌아다니고 있을 리는 없으니까 저기에 저게 배가 있겠구나 감지하는 게 이제 레이더의 원리인데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그 레이더를 감지하기 위해서 날아오는 전파를 흡수를 하면 좋겠구나라고 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스텔스 기술이 탄생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전체적인 모양부터 이 배 모양이 되게 복잡하고 다양하고 여러 가지 삐죽삐죽하고 이런 게 있으면 그런 특이한 모양의 전파가 부딪히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뭔가 인공적으로 만든 게 돌아다니는구나라고 알아내기가 쉽거든요. 옛날 배들이 주로 막 대포도 막 삐죽삐죽 튀어나와 있고 무슨 안테나도 높이 쏟아 있고 기둥도 막 펼치돼 있고 마스트도 높게 있고 해가지고 옛날 배들이 막 화려하게 뭐가 많이 있어서 멋있는 게 많은데 요즘 배일수록 좀 밋밋하게 생겼습니다. 그냥 상자 모양으로 민자 모양으로 최대한 단순하게 되어 있어야지 그 전파를 싹 흡수했을 경우에 별로 티가 안 나니까 그럼 뭐 아무것도 없나? 그럼 뭐 돌덩이 암초 같은 게 하나 있나? 그 정도로밖에 안 느껴지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제일 핵심적인 거는 그렇게 전파가 왔을 때 그 전파를 흡수할 수 있는 뭐 그런 거를 발라야 되는데 보통 이제 페인트 형태로 만들어 가지고 주로 이제 말하자면 전파를 땡길 수 있는 안테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알루미늄 재질이라든가 흑연 재질이라든가 철 재질 이런 거를 페인트에 잘 섞어 가지고 약간 보통 좀 두껍게 바릅니다. 그렇게 해서 그거를 코팅을 시키듯이 잘 발라 놓으면 이제 전파가 들어왔을 때 그거를 튕겨내지 않고 흡수하게 한다라고 하는데 상세히 말씀드리자면은 페라이트라는 도를 갖다 사용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드렸지만은 요즘 최신 함정 같은 경우 구조적으로 이렇게 전파를 발사하면은 튕겨서 잘 돌아가지 않게끔 각을 좀 이렇게 많이 줘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 불가피하게 함정 같은 경우는 마스터를 갖다 꼭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되는데 함정의 구조물 중에서 제일 많이 돌출된 것이죠. 마스터에 보면 최상부에 우리 레이더 전파를 갖다 탐지해서 표적을 탐지하는 ESM 안테나가 있고 그 밑에 항공기를 갖다가 유도하는 테이크한 안테나가 있고 다양한 통신 마스터들이 이렇게 안테나들이 이렇게 설치된 구조물인데 주로 구조물 주위에 이렇게 전자파 흡수제를 갖다 페라이트라는 도를 사용해가지고 설치를 하고 있죠. 요즘은 또 그 이외에도 또 안티 스텔스 기능이라 그래가지고 배 표적 추적하기 위해 가지고 열 추적을 한다든지 또 배가 지나간 항직을 갖다 추적하기 때문에 요즘 우리 최신 함정에는 엔진을 갖다 가동하면 그 열기가 퍼널을 통해서 이렇게 빠져나가거든요. 또 열을 식혀서 이렇게 보내기 위해 가지고 냉각수를 갖다가 쏘서 이렇게 식혀서 내보내기도 하고 그다음에 항직을 갖다 줄이기 위해서는 샵 쪽으로 이렇게 에어를 갖다가 분사를 시켜 가지고 항직을 갖다 상쇄시키는
그런 또 기능을 추가해서 함을 건조하기도 하죠, 사실. 저는 사실 밤늦게 이제 싸돌아 다니다 보면 시간이 늦어질수록 집에서 제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자꾸 하거든요. 그럴 때 저도 이렇게 좀 스텔스 도료를 좀 바르고 돌아다니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광개토 대왕급 그리고 이순신급 구축함은 이제 먼 바다로 나가게 됩니다. 그죠? 어떤 일을 좀 했나요? 이게 나오면서 제일 좋아했던 사람들이 일단은 사관 생도들이 제일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거 이제 타고 이제 원양 훈련을 하잖아요. 원래 이 군함의 수준은 국력의 수준이거든. 2년마다 열리는 하와이 림팩 훈련 같으면 군함의 전시장이란 말이죠. 근데 그걸 타고 세계 일주를 하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런 배를 타면은 탐지 능력도 좋고 반응 능력도 좋고 삼중 방어를 하기 때문에 전방 경비하고 이런 데는 굉장히 두려워하죠. 최근에 들어서는 아까 충무공 이순신왕급 그 강감차남이라 이런 데는 아덴만을 갔죠. 아덴만. 제가 군 생활하면서 제일 뿌듯하게 느꼈던 작전 중 두 가지가 기억나는 게 제1연평해전. 그때 막 NLL 근해에서 북한 그 경비정을 그냥 완전히 한 번에 그냥 작사를 냈잖아요. 퇴각시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해군들 지나가면 막 커피 주고 그랬어요. 민간인들이 공짜로 주고 그랬다고. 그다음에 그 아덴맘 영웅 작전이라고 했잖아요. 연명 작전. 그거는 전 세계가 돌렸어. 전 세계가. 정말 좀 이거는 칭송받아 마땅하다라고 하고 싶은 게 영화에서 무슨 슈퍼히어로가 나와서 사람 구출하고 이런 걸 워낙 많이 보니까 약간 이게 현실적으로 잘 안 느껴져서 그렇지 아덴만이라는 게 저 인도양 건너 아프리카 근처에 있는 곳이거든요. 거기에 우리 국민이 해적들한테 붙잡혀 있는데 우리 군대를 거기에 보내서 무사히 구출을 해서 다시 데려왔다라는 거는 이런 걸 할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몇 개 없습니다. 이런 거는 정말 군에서도 이거는 자랑스러워해야 하고 그 정도의 어떤 여건이 되는 장비를 만들어준 이 조선 업체에서도 이거 충분히 자랑스러워할 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아덴만 여명 작전 외에도 또 코로나 때는 코로나에 감염된 인물 해군 장병들을 수송해오는 특별 임무를 또 맡으셨다고요. 그때 네. 상황 좀 얘기 좀 해주시죠. 2021년에 제가 제주도에서 제주군기지 7 기동전단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가 이제 아주 코로나가 아주 심각한 상태였거든요.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2020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국의 핵 항공모함 누즈벨트 함에서 그 함장이 이제 코로나가 자기 배에서 많이 발생하니까 5천 명 정도 타고 있는데 한 500명, 600명까지 감염되니까 상부에 이제 정박해달라고 보고하는 과정에서 좀 오해가 있어가지고 함장은 보직해임 당하고 그때 해군성 장관 대리는 경질돼가지고 해임당한 데 있었어요. 그다음에 대만에서도 이제 세계 일주하는 함대 사령부가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코로나가 감염돼가지고 그때 국방부 장관이 사임하고 그 작전사령관 대만 함대 사령관이 다 이렇게 함장이랑 보직해임 당했어요. 아프리카 해역에서 작전 중인 우리 청해 부대의 집단 감염이 결국 현실이 됐습니다. 함선에는 300명 가운데 100명가량의 검사 결과만 나왔는데 벌써 70명 가까이. 우리 해군에서도 굉장히 당황스러웠죠. 대원들 300명 있는데 우리 정부에서는 300명을 다 철수시키기로 했어요. 공중급여기를 이용해서. 원래 대령이 주의하는 청해 부대인데 정부에서 이제 장성이 직접 주의해와라. 대령을 데리고. 그다음에 해군본부 저한테 연락 온 게 300명 뽑지 말고 150명만 정예위원들 뽑아봐라 빨리. 그래서 장교 부사관으로 제가 좀 정말 고맙게 그 강감차남 함장이랑 대원들이 진해에 막 수리 들어가는데 좀 쉬러 들어가는 거예요. 수리하면서 야 좀 우리 전우가 다쳤으니까 같이 가지 않으려니까 함장이 흔쾌히 대원들하고 이제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 건강 체크하고 똑같은 배의 도면을 보고 도착하면 이제 소독을 해야 되니까 함 전체를 우리가 어떻게 연습을 했어요. 시뮬레이션을 어떻게 소독을 할 건지. 함장이 그래서 소독도 해야 되는군요. 대원들하고 같이 이제 그래가 함장 지휘하에 그래서 이제 공중급유기 이제 2대를 준비했고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강한 나라냐면 그 짧은 시간 내에 영공을 통과하려면 국제적으로 다 허락을 받아야 돼요. 영공부가 이제 허락 받고 150명이 타고 현재 도착했어요. 새벽에 도착했는데 이제 그 300명은 빠져나오고 저하고 함장하고 교대를 하면서 인원 뭐 이상 없냐 이제 돌아갑니다. 정말 그 이렇게 마음이 짠짠했어요.
내가 여기 오기를 잘했다. 그리고 한 배를 타는 우리는 이제 전우라고 그러거든요. 잘 가서 이제 치료해라. 그리고 제가 인원 장비 다 이제 인계받고 새벽부터 소독을 했어요. 밤 늦게까지. 그다음에 이제 그 함장이 조금 쓰레기 오염된 걸 꺼내놨지만 트럭 40대 분을 그때 다 버렸어요. 가나에서 버리고 이제 인원 장비 체크하고 쭉 지중해를 통과해서 그리스에서 분적도 받고 또 이집트 수에즈 운하를 통과해가지고 말라카해협을 통과해서 또 싱가포르에서 분적받고 또 대만해협 바시협을 통해가지고 한 달 반 정도 진해에 딱 도착해서 정말 저희는 미국이나 대만과 같이 보직의형 없이 안전하게 함장한테 인계하고 저는 이제 제주도로 복귀했죠. 그때 가나에 가셨으면 대서양까지 가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가나는 대서양 쪽이고 예. 이 태평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 그렇죠. 대서양을 건너서 야 근데 이거 저희가 무조건이군요. 우리 해군의 또 다른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이지스 구축함인데 이 이지스함은 꿈의 전함이라 불립니다. 왜 이렇게 최고의 군함이라고 불리는 건가요? 이지스는 원래 그리스 신화에 보면 제우스 신이 딸 아테네에게 준 신의 방패 모든 걸 다 막아줄 수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그 미 해군이 록히드 마틴사에 맡겨가지고 이지스 방공 체계를 만드는데 그래서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첫 번째는 적의 항공기나 그다음에 미사일을 요격하는 기능. 그게 이제 첫 번째죠. 항공모함을 호위할 때나 단함 방어할 때. 두 번째는 이란이나 북한에서 탄도미사일을 많이 막 추진하고 개발하니까 탄도미사일을 추적하고 요격하는 게 두 가지가 핵심적인 거예요. 방공작전, 그 다음에 탄토한 작전. 그 다음에 이지스함이 왜 꿈의 전함이냐면 그 스파이 레이더가 다기능 위상 배열 레이더로 고정돼 있고 1초당 수천 번의 빔을 쏘아가지고 항공기나 미사일을 쏘고 그 출력이 수메가와트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잘 이렇게 정교하게 추적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스파이 레이더를 운영하려면 발전기 같은 경우도 3,000kW급 그 발전기가 3대나 탑재되어 있어요. 그 정도로 이제 이지스함이 아주 정교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이제 그거 들어올 때 세종대함 세 척이 방공작전, 항공기나 미사일을 아주 잘 이렇게 방어하게 돼 있고 북한의 탄도탄도 탐지하고 추적을 할 수 있는데 요격 기능은 빠져 있어요. 요격 기능은. 근데 이제 정조대함급 지금 세 척이 더 추가로 들어오는데 그것은 베이스라인 9이라고 해서 최신 버전이라 방공작전, 그다음에 탄도작전 탐지 추적, 그다음에 요격 능력, 우주에서 요격할 수 있는 SM3, 그다음에 우주 밑에 하층 방어 SM6까지 이제 우리는 SM6만 도배로 결정했지만 바다의 사드처럼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1000km 최대 밖까지 탐지를 하면서 동시에 1000개 정도의 목표물을 감시를 한다.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서부 영화 같은 데 보면 진짜 총 잘 쏘는 총잡이는 멀리서 적이 딱 나타나면 한 번에 빵빵빵 해가지고 3명 정도 이렇게 한 번에 혼자서 처치하고 이런 장면 나오지 않습니까? 이지스함은 동시에 3-4명이 아니라 적을 1000개를 본다는 거죠. 최대 1000km 밖에.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한 1000대 정도의 컴퓨터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컴퓨터의 핵심 부품이 CPU라고 하는데 2008년에 국내 한 지역 언론에서 보도한 거에 따르면 이지스함 우리나라 쓰는 체계 정도에는 CPU가 한 5,000개 정도 꽂혀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가정용에서 사용하는 그런 컴퓨터 5,000대를 탑재한 거 정도의 IT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레이더로 수집되는 정보를 분석을 해서 동시에 1000개 목표물을 분석을 해서 뭐 어떻게 탐지를 하고 반격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췄다는 것인데 이런 걸 보면 조선시대 때는 수군이다, 뛰어난 뭐 해군 장병이다 하면 뭐 수영 잘하니까 난 물에서 잘 싸운다 이런 거 했겠지만 요즘은 수영을 잘한다고 해가지고 해군이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IT 산업이 발달했을 때 이렇게 해군도 강해질 수 있다. 이런 거를 이지스함이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핵잠 빼고는 현존하는 무기 체계를 갖다가 다 가지고 있다도 과언이 아니고 뭐 대공, 대함, 대잠, 장거리, 중거리, 단거리 모든 걸 갖다가 다 공격 방어할 수 있는 함정이 이지스함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지스함을 갖다가 만들기 위해서는 또 잠수함 못지않은 크기나 규모로 보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또 핵심적인 기술이 또 포함되어야 되고 제일 힘든 것은 이지스 레이더를 갖다가 송신 출력이 워낙 크기 때문에 발전기 세대 돌려야 되는데 이만큼 송신 출력을 갖다가 가했을 때 통신 장비라든지 가정에 이렇게 굉장한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먼 곳 원해에 가서만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대신 항내에서 다 충분한 사전이 이렇게 테스트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검증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전파가 흐르는 통로는 외부 가이드라는
도파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도파관은 또 여러 개의 피스로 조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전파가 세낭을 갖다가 다 잡교해가지고 또 정교하게 다시 분해해가지고 또 이렇게 갈아가지고 연상을 해가지고 붙여야 되고 또 습기를 제거해야 되고 하는 이런 작업들이 좀 어렵기도 하고 어떤 센서라든지 웨폰 장비를 갖다 설치할 때 아무렇게나 아무 위치나 이렇게 설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XYZ축에 정확한 수평 수직을 갖다 맞추어가지고 측정 장비를 이용해가지고 정말 오차가 1도도 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어떻게 하지? 자로 재면서 합니까? 어떻게 하면 아닙니다. 광학 장비를 이용해서 하죠. 아. 그래서 이제 외국 대기업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다른 나라들 가보면은 너무 오차를 많이 둬서 문제고 한국 와서 해보면은 너무 오차를 정밀하게 요구해가지고 문제가 나오는데 굉장히 저희들은 정밀하게 최대한 오차가 오게끔 0도에 가깝게끔 그렇게 해가지고 설치를 하죠. 그런 것들이 제일 힘들었던 사항들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렇게 정교하게 만든 이지스함 직접 또 타보셨으니까 네. 어떤 점이 좀 뛰어났습니까? 대단합니다. 현대중공업이나 하나오션이 정말 배를 설계를 잘하고 또 건조 기간도 미국이 한 60개월 걸렸다 그러면 저희는 48개월 만에 1년을 단축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놀라는 거예요. 우리 조선 능력. 그런 오차 없이 또 시험 평가도 마치고 그다음에 굉장히 정숙하고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스텔스 기술이 좋아가지고 상대방이 우리를 잡아야지 이제 공격할 거 아니에요. 북한이 저격은. 근데 우리 배가 눈으로 안 보이면 레이더로 보면 어선보다 조그만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스텔스가 잘 이지스함이 정말 스마트하다. 그다음에 그런 게 이제 또 뛰어나고 그다음에 이제 통합 시험팀이라고 그러고 미국 기술자들하고 우리 조선소분들하고 통합을 해가지고 다 그 전투기 장비도 맞추고 오차 없게 하고 시험 평가하는데 그것도 굉장히 체계 통합도 잘한다. 체계 연동도 잘한다. 그래서 정말 조선업이 우리나라가 1등 아니면 2등 우리 선조들이 고마운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무장 적재 능력도 미사일 발사가 수직 발사가 있어 함수에 한미에 100여 발 이상 있어가지고 미국이나 일본 이지스함도 미국은 한 80여 척, 90여 척 이지스함 있어요. 일본도 한 8척 있고 거기보다 무장 발사 능력이 많아요. 단 하나 아쉬운 건 정조대왕업에서 우주 작전도 가능한데 아직 SM3급은 없다. SM6급 사드급은 있다. 이제 그 정도고요. 그 KDDX하고 연결되는데 이제 한국형 이지스 구축함 6척이 2020년대 말부터 2030년대 중반에 나오는데 국내 전투 체계죠. 국내 조선소죠. 그다음에 하나 시스템이나 LRG 넥스원의 그 우수한 센서 전투 체계 슈터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국산. 그래서 이제 운영 유지도 좋다. 그래서 그런 걸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잠시 얘기를 하셨는데 미국이나 일본의 군함이 사실 우리보다 역사가 훨씬 길잖아요. 예. 그런데 그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 군함 예. 누가 더 뛰어난가? 약간 의문인가요? 이제 이지스함은 사실은 거의 이제 유사한데 이제 이런 게 우리가 좋아요. 이제 스텔스, 그다음에 설계 능력, 그다음에 승조원 운용 능력을 좀 자랑하고 싶어요. 한국 우리 승조원들이 림팩 같은 데 가면은 그 똑같은 장비하고 사기에도 1등을 해요. 탑건 우리 이지스 세종대함 탈 때. 근데 이제 누가 뛰어나다고 할 때 이제 볼 때 이제 딱 냉정하게 얘기하면 미국과 이지스함은 똑같은 스펙이지만 SM3라는 그런 우주 작전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그건 어떻게 했냐면 신전전부터 미국, 일본이 공동 연구 개발해서 SM3 블락 2 알파라고 사거리나 요격거리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런 것들 둘이 탑재했기 때문에 우리한테 팔지는 않을 거고, 근데 우리한테 이제 FMA 케이스로 파는 건 SM3 블락 1 브라보 같은 건 우리도 실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점만 보완한다면 우리가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손색이 없다. 근데 세종대왕급은 탄도탄 탐추척밖에 안 된다. 그래서 그걸 좀 업그레이드되고 정조대왕급은 SM6 바다의 사드급은 실는데 SM3가 안 실기 때문에 그것은 빨리 이제 결심해서 좀 실어야 된다. 그런 숙제가 남아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SM3는 사드 다음 고도예요. 사드까지가 150km까지고 SM3는 150에서 500km 정도까지 그 정도를 커버를 해야 되는데 2009년도에 우리 세종대왕함하고 미국, 일본 구축함들이 이지스 구축함 통해서 대포동 미사일 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컨택을 했거든. 근데 우리는 SM3가 없으면 요격은 못 한단 말이에요. 장치도 없고. 그런데 정조대왕함 그다음 거기는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거기에. 근데 이제 그 유도탄이 없죠. 그거는 유도탄이 하나에 200억이에요, 200억. 그 때문에 그 사오기도 그렇고 미국에서 아마 안 줄 거예요. 그런 면들이 부족하고 나머지는 뭐 솜씨가 좋아요 일단. 사실 미국이나 이런 데보다는 엄청 깨끗하고 정의정돈 다 되고 정비 잘하고 이지스 구축하면은 최첨단 함정이에요. 전투함 중에 제일 싸움을 잘하는 배인데 이 배는 한미일이 거의 대등 수준이다 이렇게 판단하면 돼요. 우리가 살짝 좀 일본에 처지는 측면이 있다라고 하면 역시 말씀하신 이 SM-3급 미사일이 좀 처진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 이게 이제 SF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우주에서 막 우주선 타고 막 싸우고 이런 장면 막 나오지 않습니까? 뭐 스타워즈, 스타트랙 이런 거 보면 그게 이제 먼 미래의 우주 전쟁 장면을 보여주는 것 같지만 실제로 현대전에서도 북한에서 미사일을 고각으로 쏘면 우주까지 갔다가 내려오거든요. 우리 보통 우주 정거장, 뭐 유소연 박사 이런 분이 가가지고 한국 최초의 우주인이다 하면서 실험하고 오신 데가 높이가 한 400km 정도 되는데 북한에서 미사일 쏘면 막 2,000km, 3,000km까지도 올라갔다 내려오거든요. 그럼 방어하는 쪽에서도 높이 올라갔을 때 맞춰서 떨어뜨릴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SM-3급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500km, 우주 정거장보다 더 높은 높이까지 올라가가지고 우주에서 서로 싸워서 맞추는 그런 거를 상정해 두고 이제 우주 전쟁을 하는 시대로 이미 돌입을 했는데 우리는 뭐 최근에 누리호 발사해가지고 뭐 경사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미 7, 80년대에 인공위성 올리는 거는 상용화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그런 산업 기술의 바탕 아래에서 미국하고 공동 작업을 해서 우주로 날려 보내는 미사일을 만들어서 우주에서 적을 격퇴하겠다. 이거 지금 실전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런 부분에서는 뭐 국방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서도 뭔가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네, 자연스럽게 미래의 군함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해군의 남은 숙제가 이제 항공모함과 핵 추진 잠수함일 텐데 우선순위를 둔다면 어느 쪽에 두고 싶습니까? 2021년 현재 그 통일연구원에서 조사한 바에 여론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한국 사람의 75.2%가 핵추진잠수함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여론이 조성이 됐고요. 일단 우리는 만들 수 있는 기술도 있고 돈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핵연료를 써야 되기 때문에 우라늄은 핵무기 원료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약간의 장애물이 있지만 이건 뭐 의지만 있으면 풀 문제고 특히 이제 북한이 요즘 뭐 핵잠수함 만들고 뭐 핵어리 만들고 자기는 절대로 핵을 포기한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방향을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앞으로 향후 무기는 핵추진 잠수함은 정말 주변국을 견제할 수 있는 최적의 가성비가 뛰어난 무기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제 미래의 군함 아까 뭐 항공모함, 핵추진 잠수함이 있지만은 그건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뭐냐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해군의 군함을 만드는 건 10년 이상이 걸려요. 돈을 준비하는데 항공모함이나 핵추진 잠수함 비싸기 때문에 준비 계획에는 한 5년 이상 걸리죠. 조선소에서도 5년 이상 걸리죠. 그래서 해군에서는 최근에 항공모함 핵심 기술 5가지를 벌써 연구 개발해 놨어요. 용역을 줘가지고. 그래서 같이 가야 된다. 그러나 이제 정부에서 예산이 가용됐기 때문에 뭐 울산급 배치3, 5, 6번함, 차세대 이지스함, KDDX부터 우선 차근차근 가면서 10년 이상이 되는 항공모함이나 핵심 잠수 병행해서 대미 협상이랄지 핵심 기술을 준비해야 된다. 그다음에 제가 이제 하나 더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요새 우주가 대세기 때문에 해군도 해양 우주나 뉴 오션 시대를 같이 가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뉴 스페이스 시대는 민간 주도로 정부에서 우주항공도 하듯이 이제 민간 주도도 만들고 대입함에도 하는 뉴 오션 시대 그 비전을 뉴 스페이스 시대와 뉴 오션 시대가 밸런스 있게 가는 국가적 리더십의 그 해안 국민적 성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그게 해양 방산 수출에 기여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인구 문제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접한 최악의 문제가 이제 인구 절벽이라고 생각을 하고 노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잠수함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우수한 인력이 많이 필요한데 그거 대비 잠수함에서 생활하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요즘 핵잠수함 같은 경우에 나올 때 연료를 언제마다 한 번씩 충전해 줘야 되느냐, 넣어줘야 되느냐. 핵잠수함은 그런 거 없다. 한 번 들어가면 한 4, 50년
영원히 쓸 수 있을 정도의 연료를 한 번 넣고 작전한다 이런 개념의 핵잠수함 막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버틸 수 있는 한은 물속에 그냥 계속 있어라라는 그런 무기이기 때문에 안에서 생활하는 게 너무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잠수함의 인력을 보충하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 그거 갑자기 뭐 사람을 없는 사람 만들 수도 없고 최대한 인공지능을 많이 도입하고 최대한 자동화, 무인화를 하는 게 앞으로 미래 세대에서 꼭 필요하면서도 좀 시급하고 해내면 상당한 또 전력 향상도 이룰 수 있는 그런 부분 아닐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해군만은 아닐 것 같습니다. 자, 정한국 의원님은 미래의 군함 어떤 모습이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당연히 뭐 우선순위로 말하자면은 물론 잠수함을 해야 되겠지만은 당연히 항공모함 도입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 기원이 항공모함 해보시면 다 해보셨거든요, 이제. 그런가요? 제가 아직 현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말씀 드리고요. 미래의 계획이 있다라고 하면은 우수한 또 이렇게 기술력을 가진 사람들을 갖다가 쭉 유지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방산 산업들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 기술력이 유지가 될 수가 없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방산 관계자분들 또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기업체에만 너무 이렇게 맡기지 말고 같이 좀 협업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자주 국방을 이루고 대한 해군으로 나가는데 같이 좀 이렇게 도와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이 자리에 빌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이제 시즌 1 하면서 많은 무기 체계를 소개를 했어요. 세계 그 뭐 시장을 주름잡고 있는 K9 자주포라든가 이런 걸 했는데 이제는 생각을 좀 약간 바꿔가지고 중고품도 수출을 해야 된다. 응? 중고 군함, 중고 뭐 탱크 이런 걸 수출하면은 특히 동남아 같은 데는 새 거 사기가 좀 부족한 데도 많아요. 경제력으로. 그런데 하나 수출하면은 그 30년 이상은 후속 군수주는 무수품 발려야 되고 훈련시켜야 돼 이런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우리가 지금 뭐 이 1994년에 독일에서 처음 잠수함을 가졌는데 지금도 독일에서 부품을 사와요. 뭐 기술자도 오고 이런 것 같이 반복되기 때문에 오늘 군함을 이렇게 한번 다뤘다는 건 큰 의미가 있고 여기에서 우리 힘을 합하면은 이 군함도 뭐 한류 군함이 세계를 주름잡지 않겠는가 특히 밀톡을 통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돌아온 밀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더욱 알차게 준비해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밀톡이었습니다. 네, 오늘 시즌 밀톡 시즌 1에 이어서 2 오늘 했는데 첫 주제로 군함의 역사, 그다음에 미래 군함 택한 건 참 탁월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걸 보고 사실 군함이라는 거는 정말 종합 방산이거든요. 뭐 포도 있고 미사일도 있고 엔진도 있고 다 들어있는데 그리고 또 등치가 커요. 뭐 탱크 자주포 수백 대보다 함척 쫙 팔으면은 뭐 돈도 벌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런 기술을 집약된 기술을 수출로 견인하는 것이 이런 방송을 통해서 활성화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F4E 팬텀이 퇴역을 앞두고 있습니다. 미국이 승인해 줄 수 있는 최대치다. 발표한 적 있어요. 수출 얘기를 꺼내면은 저기는 이제 절대 팔 수 없는 F-50을. 현재까지 저희들이 140여 대를 지금 수출을 했고요. 비용도 많이 들 텐데 굳이 그렇게 가야 되느냐. 자기네들이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K 전투기의 시작부터 앞으로의 과제까지 이거 또 진짜 이거 하나만.